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과거에 살아가는 이들, 현대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미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에다 매일 아침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가 등장하고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하고 몇 년 뒤에 특이점이 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지금 여전히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문명과 접촉이 거의 없는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도 아니고 그렇게 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들도 아니죠. 신기술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8세기와 똑같이 옷을 입고 자동차가 아닌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기와 현대문명을 거부한 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이들, 아미쉬입니다. 심지어 현대문명과 차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책이나 잡지 같은 인쇄물로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있죠. 보통 이런 경우 외부를 악으로 생각하도록 세뇌하고 철저하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미쉬는 오히려 가기 싫어도 현대문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럼스프링가라고 일종의 성인식과 비슷한 건데 애들을 일부러 도시로 현대문명의 한복판으로 내보내거든요. 하루 이틀 일주일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년 동안 나가 있어. 부모도 교회도 이 기간 동안은 전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럼스프링가가 끝나면 선택을 합니다. 아미쉬에 돌아와 공동체로서 삶을 살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알아서 살지 말이죠.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아미쉬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사회학자들은 아미쉬가 문명을 거부하는 폐쇄적인 집단임에도 마음만 먹으면 현대 문명과 바로 접할 수 있기에 얼마 안가 현대 사회에 문명에 동화되거나 사라질 거라 예상했는데 비웃기라도 하듯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미국 엘리자베스타운 대학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 미국과 캐나다, 남미에 있는 아미쉬를 다 합치면 약 41만 명 정도입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만 명이 증가한 수치죠. 2000년에는 17만 명 정도였습니다. 2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렇다고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냐? 뒤에서 자세히 나올 테지만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평균 5명, 많게는 10명까지도 낳습니다. 여기다 언뜻 생각하면 럼스프링가를 하면 현대 문명으로 다 떠날 것 같지만 85% 이상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고집이 센 집단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인데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애초에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는데 뭐 피해를 끼칠 일이 없긴 하죠. 오히려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문명을 거부할 뿐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잘하고 농사를 지어서 다른 동네에 팔기도 하는데 문명을 거부한 사람들이기에 정직한 농부가 만든 정직한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도 있죠. 심지어 아미쉬들이 들어오면 동네가 깨끗해져서 집값이 오른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문명과 멀리하는 것일 뿐 다 공동체와 달리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아미쉬 공동체가 있는 곳에도 일반적인 현대 가정처럼 보이는 전기도 들어오고 차도 타고 다니는 집이 있는데 그냥 아미쉬들이 많이 사는 곳에 다른 사람도 살고 있을 뿐이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우린 우리대로 이렇게 사는 거니 그냥 좀 다를 뿐 같이 잘 삽시다 이런 느낌입니다. 전도를 안 하는 거지 아미쉬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도대체 아미쉬들은 어쩌다 이렇게 현대 문명의 한복판에서 과거에 살게 된 건지 그럼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아미쉬를 알려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유럽으로 가야 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가톨릭에서 분리된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면 떠올리는 개신교가 되었죠. 지금도 개신교의 분파가 엄청 많은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곳곳에서 새로운 분파들이 일어났죠. 이 수많은 분파 중 급진파에 속한 분파 중 하나가 제세례파 아나베티스트였습니다. 제세례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아나베티스트들이 기존 기독교의 반기를 든 부분은 세례였습니다. 152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콘라트 그레벨과 게오르그 블라우로크를 비롯한 10명이 넘는 인원은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세례를 해주었죠. 당시 기독교에서는 유아 때 세례를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나베티스트 제세례파는 정확히 여기에 반기를 든 거죠.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성경적 근거가 없기에 자유의지로 신앙을 고백한 성인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없는데 아무런 생각도 의지도 없는 애한테 왜 세례를 해주며 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들도 전부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다시 세례를 받아서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아니 성인이 되어서 자유의지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왜 급진적인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당시에는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반역이지만 정치적인 반역이기도 했거든요.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에 시민권과 같았던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시스템에 대한 반역이었죠. 제세례파가 세례에서만 반기를 든 것도 아니긴 했습니다. 세례 말고도 기존 시스템에 전부 다 태클을 걸었죠. 국가와 종교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고 법률이나 환경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이 진정 마음으로 결단한 신앙만이 신앙이라고 봤으며 정당한 전쟁은 어쩔 수 없다는 기존 기독교와 달리 정당한 전쟁이라는 건 없고 무조건 평화만을 외쳤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 금방 말했듯 당시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겠다는 말이랑 다를 바가 없죠. 전쟁 파트만 빼면 제세례파의 주장들이 현대에 와서는 어느 정도 당연한 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나간 면도 있긴 하네요. 어찌되었든 국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짜증나는 분파도 없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존 기독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다른 개신교 세력들도 제세례파는 싫어했습니다. 그럼 사실 결과는 뻔하죠. 국가부터 종교계까지 제세례파를 극단적인 이단 세력으로 낙인 찍었고 탄압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세례파 지도자들은 얼마 안가 잡혀서 죽었고 신도들도 화형 참수 등 잔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처형당했죠. 반역죄였기에 봐주는 것 없이 싹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일반 신도들도 제세례파 신도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했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정확한 숫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1만 명이 넘는 신도가 처형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순교자의 거울이라고 제세례파 순교자들의 이야기와 증언을 기록한 책도 있는데 여기서도 수천 명이 순교했다고 증언하고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 1527년 스위스 슐라이트하임에서 미하일 자틀러가 썼다고 여겨지는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이 작성되는데 이걸 보면 제세례교가 무엇을 따르고 지키는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죠. 좀 긴데 요약하자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스스로 세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세례가 베풀어진다. 그리스도인은 절제된 삶을 살고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죄에 빠지는 자는 2번은 훈계하지만 3번째는 공개적으로 징계하고 제명한다. 세상의 악과 교제할 수 없으므로 칼과 갑옷 같은 무력을 사용하는 자들은 물론 악한 세상의 조직과 제도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고 공직을 맡아서도 안 된다. 세속의 정부는 검으로 다스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다스린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법이든 국가든 그 어떤 것에 대한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제세례교가 이걸 그대로 지키지는 않겠지만 영적인 뿌리는 전체적인 틀은 알 수 있죠. 굳이 전도를 하러 다니지 않는 것도 스스로 세례를 요청해야지만 베풀어지니 그런 거고 영적인 뿌리가 되는 신앙 고백만 쭉 봐도 다른 기독교 아니 다른 종교들보다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죠. 참고로 자틀러는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몇 달 뒤 혀가 잘린 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국가와 종교계를 넘어 일반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보이면 죽이려고 드니 결국 선택지는 몇 개 없었습니다. 싸우던가 분파를 없애던가 둘 다 싫다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처럼 떠나던가 제세례파는 박해를 피해 떠나는 걸 택했죠. 살아남은 신자들은 알프스, 외진곳, 라인강 유역의 소도시들, 알자스 지방 등 찾기 힘든 지역으로 박해가 덜한 곳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꾸려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때 메노 시몬스라는 인물이 제세례파를 이끌었는데 제세례파 사람들은 메노 시몬스의 이름을 따 메노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어찌되었든 메노나이트들은 숨어 살았음에도 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최대한 숨어서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갈 뿐이었죠. 이 정도로 핍박하고 죽이면 그만할 만도 한데 역시 사람의 믿음, 신념은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쭉 이어졌거든요. 이 사이 제세례파도 좀 변했습니다. 정신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어졌지만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졌죠. 정확히는 너무 갇혀 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세상에 나와 살자가 타협하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야콥 암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1693년 암만은 제세례파가 너무 해이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암만은 교회가 순수성을 되찾아야 한다. 파문된 신도를 철저히 배척해야 하고 엄격한 생활 방식과 일복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죠. 그런데 메노나이트들의 답변은 노였습니다. 뭐 어쩌겠나요. 앞서 나왔듯 중이 떠나야죠. 야콥 암만과 암만의 주장에 동의하는 소수의 제세례파 신도들은 메노나이트와 결별하고 따로 자신들끼리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이들이 오늘의 주인공인 아미쉬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탄생하고 이 안에서 수많은 분파가 또 탄생했는데 이 중 하나인 제세례파 안에서 또 분파가 나눠진 겁니다. 주류 제세례파인 메노나이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미시들도 여전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메노나이트들은 인구가 좀 되니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이겨냈지만 소수이자 더 강경한 노선을 채택한 아미시들은 더 심한 밖에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했죠. 결국 아미시는 18세기 초 아예 유럽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아미시들이 이런 결심을 한 건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기회가 생겨서죠. 유럽에서 박해받던 퀘이커교도 윌리엄 펜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세운 식민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가본 적도 없는 미지의 땅이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죽으나 가다가 죽으나 가서 죽으나 도전은 해봐야죠. 1737년 자믹 낸시오의 몸을 실은 21가구의 아미시는 그렇게 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펜실베이니아는 아메리카 대륙은 아미시들에게 천국이었죠. 핍박도 안 당하고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1770년대까지 약 500명의 아미시가 펜실베이니아 동부에 정착했죠.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미시 정착지이자 가장 오래된 공동체인 랭카스터 카운티 공동체의 시초입니다. 18세기 중반에도 한번 이주 물결이 일었는데 이때는 약 1500명이 아메리카로 넘어왔습니다. 지역도 랭카스터 카운티뿐만 아니라 오하이오, 일리노이, 오하이와 온타리오 등 여러 지역으로 갔죠. 이때가 아미시들이 가장 걱정 없고 행복했던 때입니다. 갈등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미국이 독립에 성공하고 영토를 확장하던 19세기 펜실베이니아의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낸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아미시들이 돈이 없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땅값이 치솟으면서 아미시들은 갈 곳이 없어졌죠. 쫓겨나듯 땅값이 더 싼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아미시들은 안 그래도 흩어져 있었는데 더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다 미국의 산업화, 급격한 경제 성장까지 겪게 되면서 아미시는 또 분열하죠. 교회를 지을 거냐, 사진 촬영을 허가할 거냐, 옷차림 규제를 빡세게 할 거냐, 느슨하게 할 거냐 등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건 현대문물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거냐 아니냐였습니다. 현대문물을 맛본 아미시들 대부분은 수용하자는 입장이었죠. 박터지게 싸운 결과는 이번에도 서로 갈 길 가자였습니다. 개방하자, 우리도 문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자는 쪽은 아미시 메노나이트가 되었죠. 자동차도 타고 전기도 쓰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 엄격한 교육과 전통을 고수한 소수파는 올드오더 아미시가 되었습니다.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마차를 타고 전기도 안 쓰는 과거의 살기로 택한 이들이죠. 그리고 올드오더 아미시는 이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그들만의 전통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 나왔던 아미시들의 특징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해도 단순히 신앙심만으로 이 공동체가 유지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교리만 좀 다르지 어찌되었든 기독교인데 다른 분파로 옮겨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빡세게 올드오더 아미시에 속할 필요 없이 좀 느슨한 쪽으로 가는 것도 개인의 자유인데 말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럼스프링가를 한 후 몇몇은 종교를 떠나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걸 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관계입니다. 가족은 물론 어릴 때부터 함께 살고 이야기한 나를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에 혼자 던져지는 걸 택하는 게 쉽지 않죠. 문명을 경험해보면 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 어디에 가도 그 누구와 만나도 아미시 안에서 느꼈던 유대감은 친밀감은 느끼지 못합니다. 뭐 가끔 놀러오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야코반만이 내세웠던 것들 중 핵심이 파문된 신도를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죠. 단순히 나가라가 아니라 아미시에서 나간 사람은 식사는 물론 대화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리라고 해도 이유가 논리가 있어야죠. 신도들이 납득이 되어야 하니까요.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겔라센하이트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겔라센하이트는 번역하면 자기 포기, 겸손 정도로 번역되죠. 개인의 욕망과 자아를 공동체와 신앙 앞에 내려놓는 것이 겔라센하이트입니다. 현대사회가 자아 실현, 성취, 과실을 미덕으로 삼는다면 아미시는 정반대인 셈이죠.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봉사하며 집단에 순응하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 주입이 된다면 다음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이건 오르드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오르드능은 독일어로 질서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규칙이죠. 겔라센하이트의 정신을 현실에 가져온 게 오르드능입니다. 어떤 기술을 받아들일지 말지, 기계를 쓸지 말지, 어떤 도구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지어는 옷의 길이부터 마차의 색상, 수영 길이까지 모든 걸 통제하죠. 오르드능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가입니다. 무작정 모든 현대 기술을 악하다고 보아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도구나 기계에 대해 거부할지 말지
할지 결정할 때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가 해치는가를 보는 것이죠. 자동차를 허용하지 않는 건 멀리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공동체 생활이 무너지고 외부 세계가 섞이기 쉬워진다는 이유고, 전기를 거부하는 건 가전제품들 때문에 가족 공동노동과 단순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죠.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 발전기 같은 것들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납득이 되셨나요? 아마 안 되셨을 겁니다. 갤리세나이트가 주입되어야 납득이 되는 논리니까요. 그리고 현대문명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죠. 아미시들은 현대문명과 떨어졌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죠. 강제도 아니고 자신들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저도 자료조사하고 쓰면서 이렇게 살면 걱정도 고민도 크게 없고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소통까지 하지만 역설적으로 고립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도 최근에는 아미시들도 이것저것 허용하기 시작했다고는 합니다. 가끔 택시를 타기도 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커피머신 같은 기계는 들여오고 있다고 하네요. 과거에 살아가는 이들, 현대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미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